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몰렸습니다. LA 대폭동이 터졌을 때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CNN, BBC, 프랑스 르몽드까지 모든 매체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코리아타운, 무장한 배타적 집단, 폐쇄적 한인 커뮤니티, 갈등 확산. 전 세계가 그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20년 경력의 프랑스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분쟁 지역을 누벼왔습니다. 그런 제가 LA 폭동 한복판에서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 공동체였습니다. 무기 한 자루 없이 100명의 무장 집단을 물리친 할머니들, 증오를 사랑으로 바꾼 기적 같은 7일간, 그리고 21세기 모든 분쟁의 해답이 담긴 놀라운 비밀, 언론이 숨기고 정부가 외면한 진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 놀라운 7일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리 드샤를레입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20년 동안 중동 지역 분쟁 해결을 담당해왔죠. 이번 LA 출장은 단순한 업무였어야 했습니다. UN 산하 도시 회복력 세미나에 참석해서 며칠 발표하고 돌아가는 일정이었거든요. LAX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경찰이 너무 많았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관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제가 외교관 여권을 보여주자 담당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상관을 불렀습니다. 현재 LA 시내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지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헬리콥터 소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LA도 끝이야.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어. 당신 프랑스 사람이지. 얼른 돌아가는 게 나을걸? 호텔까지 가는 길이 평소 30분 거리인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상점들은 모두 셔터를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는 완전히 전쟁터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 영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계속 먹통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영사관 직원들도 대부분 긴급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 LA에 고립된 거였죠. 호텔 매니저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손님,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폭동 세력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호텔도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가방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상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한 아시아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안전한 곳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분이 바로 김철수 사장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김 사장의 차를 타고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신기했던 건 시내에서 멀어질수록 거리가 점점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코리아타운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지금 임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외교관이라고 말하자 김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더욱 잘 챙겨드려야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도와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상황이 정리되고 영사관과 연락이 닿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은 20년 외교관 경력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거든요. 대피소에 도착하니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흑인, 백인까지 모든 인종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차분했습니다. 다른 곳의 혼란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 할머니가 제게 따뜻한 국물을 갖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구만. 힘드셨죠? 여기서 며칠 쉬다 가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적도 모르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20년 동안 외교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순수한 친절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대피소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았어요. 언어가 달라도 웃음은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이곳만은 평화로웠어요. 마치 폭풍 속 고요한 눈과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틀째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나와 코리아타운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시내는 아직도 아수라장인데 이곳은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상점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장을 보러 나오셨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LA 전체가 위험하다고 보도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았죠. 김 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우리 동네가 어떤지 직접 보시겠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걸어가면서 김 사장이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놀라웠습니다.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죠. 우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함께 해결하는 거죠. 첫 번째로 본 것은 자율 순찰대였습니다. 젊은 한국 남성들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함께 거리를 돌고 있었어요.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를 지키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찰대원 중 한 명인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우는 거죠.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려 하면 대화로 해결해요. 두 번째로 본 것은 급식소였습니다. 교회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곳도 모든 인종이 함께 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든 배고프면 와서 먹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급식소를 운영하는 이명숙 여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30년 전 미국에 이민 온 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동네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세 번째로 본 것은 정보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카톡 그룹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길이 위험한지, 어디서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물건을 나눠줄 수 있는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다 함께 알아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외교 현장에서는 정보가 힘이었거든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협상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후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터진 거예요.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 지금 어디 있어? 코리아타운에 있다고. 거기 매우 위험한 지역 아니야? 당장 나와야 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여기가 LA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것 같은데요. 그럴 리 없어.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 지역도 폭동 지역이야. 즉시 대피해. 전화를 끊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고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어떤 위험한 지역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때 김 사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마리 씨, 혹시 저녁 같이 드시겠어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불고기를 했는데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사장 집에 가니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김 사장의 부인 정미영 씨와 대학생 딸 소영이,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 민준이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정미영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요.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곳은 이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나요? 소영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그랬대요. 처음 이민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민준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다른 동네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달라요. 여기서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공동체구나. 제가 지금까지 외교 현장에서 보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속력이었어요. 밤에 대피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마리 씨는 외교관이시니까 이런 걸 전문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제가 20년 동안 본 곳들은 모두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다르죠. 우리는 서로를 믿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모든 외교 이론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본격적으로 이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의 습관이었죠. 어떤 시스템이든 그 내부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순찰대와 함께 동네를 돌았습니다. 박준호 씨가 제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순찰은 24시간 교대로 돌아가요. 하지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죠. 누구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참여해요. 그러면 빠지는 사람은 없나요? 혼자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계속 살려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관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오전에는 급식소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명숙 여사와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는 누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공정함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게 공정한가요?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받는 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이명숙 여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구식 공정함의 개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봉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 동네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서로 도왔기 때문이야. 박영숙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때는 계산하고 살 여유가 없었어요. 누가 뭘 해줬는지 내가 뭘 받았는지 따질 수가 없었죠. 그냥 서로 살리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 손자 손녀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고 살겠어요? 이 동네가 좋아야 우리 애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마음을 믿어. 마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계약서는 관계가 나빠졌을 때 필요한 거고, 우리는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해답이었어요. 20년 동안 중동에서 분쟁 조정을 하면서 항상 막혔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계약과 조약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후에는 청년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동네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요즘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주인들과 대화해봐야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보장해드릴 수 있다고 설득해봅시다. 새로 오는 사람들도 우리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만들면 어떨까요? 놀라웠던 건 이들이 강제력 없이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소영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리 씨,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보통은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시민단체가 항의를 하죠. 아니면 법정에서 해결하거나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념이나 원칙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김 사장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지속 가능한가요? 사람들이 계속 이타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보세요? 김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기적이라고 봐요. 이기적이라고요? 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우리 가족이 잘 살려면 이 동네가 좋아야 하고 이 동네가 좋으려면 이웃들이 잘 살아야 해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죠. 이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서구식 개인주의는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지만 한국식 공동체주의는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의견이 다를 때 말이에요. 대화하죠. 계속 대화해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관계를 망치면 안 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핵심 원리가 보였어요. 첫째, 장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둘째, 투명한 정보 공유를 한다. 셋째,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넷째,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다섯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이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찾던 평화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걸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흘째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안정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여러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좋은 반응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김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리 씨,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좋지 않게 보고 있대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코리아타운만 안전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기를 비축했다거나 정부와 특별한 거래를 했다거나. 오전에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20여 명이 코리아타운 입구에 몰려왔어요. 그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너희들만 안전하게 지내는 게 공평하냐? 우리는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순찰대원들이 나서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환영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같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상대방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잖아.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중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프랑스 외교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며칠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제가 외부인이라는 걸 알자 사람들이 조금 진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곳에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흑인, 백인 모든 인종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오후에는 지역 언론까지 나타났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다른 곳보다 안전한가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주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한다는 점이 다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인들이 배타적으로 행동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기로는 전혀 배타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포용적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코리아타운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기자는 한인 커뮤니티의 폐쇄적 자구책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SNS에 코리아타운이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Korean Gang Controls LA District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랑스 외교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했죠. 코리아타운은 배타적 집단이 아니라 성공적인 다문화 공동체 모델입니다. 이들의 방식은 다른 분쟁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파리 본부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말이 지금은 그런 연구를 할 때가 아니야.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하지만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우리는 공식 정보를 신뢰해야 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후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약 10명의 무장한 시위대가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부는 무력으로 대응하자고 했지만 대부분은 반대했어요. 우리가 폭력을 쓰는 순간 우리도 그들과 같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이명숙 여사가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해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해요? 김봉수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봐. 우리는 겁먹고 숨어 살지 않았어. 당당하게 살았어. 결국 주민들은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도 그대로 열어두고 아이들도 평소처럼 놀게 하고 할머니들도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무모한 것 같은데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마리 씨, 우리가 무서워서 숨는다면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떳떳해요. 오후 3시경 시위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시위대 선두에 선 남성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너희들이 숨기고 있는 무기를 내놓아라. 그때 이명숙 여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손에는 김밥이 담긴 접시를 들고 계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배고프시죠? 김밥 좀 드세요. 시위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우리가 장난하러 온 줄 알아? 장난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진지하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잘 대접해드려야죠. 다른 할머니들도 나오셨습니다. 물도 가져오시고 그늘진 곳으로 안내하기도 하셨어요. 한 시위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 이것도 다 계략이야.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대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들은 왜 왔어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시위대원이 대답하기 곤란해했어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을 찾으러 왔는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는 나쁜 사람 없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힘이구나.
무력이 아니라 진심이 가진 힘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시위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김밥을 먹으며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일부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시위대 리더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볼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죠?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미움받으면 더 공격적이 되지만 사랑받으면 마음이 열려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본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연 믿어줄까요? 닷새째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기자가 직접 코리아타운을 찾아온 거예요. 어제 시위대와의 일이 SNS에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관심이 폭발한 모양이었습니다. 기자는 제시카 로드리게스라는 분이었어요. 경험이 많아 보이는 중견 기자였죠. 프랑스 외교관이 여기 계신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면 파리 본부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인터뷰는 코리아타운 중앙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제시카 기자가 질문했어요. 드샤를레 특사님, 현재 LA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곳 코리아타운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곳은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시카 기자가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인들만의 배타적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제가 직접 며칠 동안 생활해봤는데 이곳만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곳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기자가 김 사장에게도 질문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김 사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우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신뢰를 쌓아온 거죠. 그게 지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중에 이명숙 여사도 나타나셨습니다. 기자가 급식소 이야기를 물어보자 자연스럽게 답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든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요. 돈이 있든 없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제시카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미국 사람들이 알까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곳을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에서 20년 동안 분쟁 지역을 다녔어요. 수많은 평화 협정을 봤죠.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만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험이 끝났다고 말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해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걱정이 됐어요.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사장이 위로해줬습니다. 마리 씨가 맞는 말 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LA 폭동 속 평화의 섬, 코리아타운이었어요. 다행히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정말 이런 곳이 있어? 한국인들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배워야 해.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어요. 언론 플레이다. 실제로는 다를 거야. 결국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도시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덕분에 우리가 유명해졌네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훌륭한 모델이 알려져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관심이 이 공동체를 해칠까봐 걱정됐거든요. 오후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UN 본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드샤들레 특사, 긴급 안전보장이 사회 회의가 소집됩니다. LA 사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즉시 가야 하나요? 내일까지 뉴욕으로 오시면 됩니다. 특별 증언자 자격으로 참석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코리아타운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거였어요. 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제가 잘못 말하면 여러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이명숙 여사가 다가오셨습니다. 마리 씨,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이웃끼리 도우면서 산 것뿐이에요. 그걸 자신 있게 말하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증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평화 모델이라는 것 말이에요. 내일 UN 무대에서 저는 이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들려줘야 합니다. 떨리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유엔으로 떠나기 전날 밤, 코리아타운에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9시경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김 사장이 급하게 대피소로 뛰어왔습니다. 마리 씨, 큰일 났어요. 무장한 집단 100여 명이 우리 동네로 오고 있대요. 무장했다고요? 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곤봉이나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있다고 하네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시위대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었어요. 청년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박준호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다른 지역 대응으로 바빠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해요.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일부 젊은이들이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죠. 가만히 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김봉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우리가 폭력을 쓰는 순간 우리도 그들과 같아져.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맞고만 있을 건가요? 이명숙 여사가 나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은 다르잖아요. 진짜 위험해요. 젊은 어머니들이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인종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멕시코계 미겔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이 동네는 우리 동네이기도 하니까요. 흑인 주민 제임스 씨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병대 출신이에요. 비폭력 대응법을 알고 있어요. 백인 주민 사라 씨는 간호사였는데 의료진을 조직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오후 10시 적대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해왔어요. 코리아타운을 부수자, 특권층을 몰아내자.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동에서도 경험해봤지만 직접 표적이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의 대응은 놀라웠어요.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안전한 건물 안으로 대피시킨 후 성인들은 거리에 남았습니다. 무기는 들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들고 평화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확성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대화로 해결해요. 대화는 필요 없어. 너희들이 숨기고 있는 걸 내놓으라고. 군중 속에서 돌이 날아왔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맞지 않았지만 상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 순간 이명숙 여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100명의 무장한 집단 앞에 홀로 서신 거예요. 얘들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군중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도 다 누군가의 자식들이지. 너희 어머니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정의를 위해 온 거야. 정의가 뭔데? 남의 집 부수고 사람 다치게 하는 게 정의야?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젊은이가 이명숙 여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위험해요. 그 순간 김 사장이 번개같이 달려가서 이명숙 여사를 보호했습니다. 젊은이의 주먹이 김 사장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김 사장님, 김 사장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이를 부축해줬어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지? 젊은이가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도와줘? 다쳤을 수도 있잖아.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야. 이 장면을 본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제임스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산지 10년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차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를 도와주셨어요. 미겔 씨도 증언했습니다. 제가 실직했을 때 김 사장님이 일자리를 주셨어요. 국적도 안 물어보시고. 사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고로 죽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까지 도와주셨어요. 가족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군중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일부는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경파들이 있었습니다. 속지 마. 이것도 다 쇼야. 그들이 다시 돌을 던지려는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요. 저는 프랑스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이 왜 여기 있어?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곳이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이웃이에요. 적이 아니라.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소나기였어요. 이명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까지 적대적이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자 한두 명씩 처마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이 상처난 어깨를 부여잡고도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건도 있고 따뜻한 차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힘이구나.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는 힘 말이에요. 1시간 후 비가 그쳤을 때 적대적이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음을 바꿨어요. 일부는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김 사장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그날 밤 사건이 진정된 후 김 사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내일 유엔에서 우리 이야기 잘해주세요.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저를 보호해주시느라 다치셨는데 보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신념을 지킨 거예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일 유엔에서 저는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15개국 대표들이 모두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LA 사태에 대한 현장 증언을 듣기 위해 마리 드샤를레 특사를 모셨습니다. 특사님, 발언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지난 일주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존경하는 안전보장이사회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LA 코리아타운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특사님, 우리가 받은 정보로는 그 지역도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언론과 공식 보고서는 틀렸어요. 코리아타운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LA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직접 작성한 관찰 일지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는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온 대피민들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나 경찰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본 장면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자율 순찰대, 무료 급식소, 정보 공유 시스템, 그리고 갈등 해결 방식까지.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젯밤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무장 집단과의 충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100여 명의 무장한 적대 집단이 공격해왔지만 주민들은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와 친절로 상황을 해결했어요. 브라질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런 방식이 항상 통할까요? 물론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이에요.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신뢰는 신뢰를 낳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특사님, 그것이 정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나요? 이때가 핵심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의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평화 협정을 목격했죠.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법과 제도, 조약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코리아타운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부터 바꿨어요. 저는 잠깐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21세기 평화는 기술이나 무력이 아니라 정서로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요. 영국 대표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 있을까요? 첫째, 공동체 중심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말이에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워가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투명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해요. 넷째,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일본 대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한국계 커뮤니티만의 특수성은 없나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가능할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코리아타운은 한국인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히스패닉, 흑인, 백인 모든 인종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한국계 주민들이 중심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다문화 공동체예요. 저는 어젯밤 다른 인종 주민들이 보여준 연대감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혈연이나 국적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웃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말입니다. 캐나다 대표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핵심은 신뢰 구축이거든요.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의장이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코리아타운이 보여준 것은 작은 기적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정부가 실패한 곳에서 시민들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했어요. 저는 회의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유엔이 코리아타운 모델을 공식 연구하고 이를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의장이 말했어요. 특사님의 증언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과 논의 후 공식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매뉴얼은 없어요. 하지만 진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노르웨이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화연구소에서 이 사례를 연구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유엔 연설이 보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폭발했어요. 한국식 공동체 모델, 유엔서 공식 인정,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코리아타운에서 찾다.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김 사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마리 씨, 뉴스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네요. 어서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단순한 갈등 해결 기법이 아니었어요. 바로 집이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가족이었던 거죠. 유엔 연설 후 파리로 돌아갔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교부 동료들이 축하해줬지만 저는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꼈어요. 부서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마리,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승진도 확정됐고 중동 담당 부국장 자리도 준비되어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기쁘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서장님, 저는 20년 동안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해답을 찾았을 때 그것이 기존 외교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의미야? 우리는 계속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만 생각했어요. 정부가 주도하고 법으로 강제하고 조약으로 묶는 방식 말이죠. 하지만 진짜 해답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부서장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온 일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 주말 집에서 혼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타운 모델 21세기 평화 구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는데 제가 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김 사장 가족의 이야기, 임명숙 여사의 철학, 젊은이들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인종 주민들과의 아름다운 연대까지.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 모델을 실제로 다른 곳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저는 부서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서장님,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갑작스럽지 않아요.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외교부를 떠나서 뭘 하려고? 국제 NGO를 만들 계획이에요. 코리아타운 모델을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서장이 말렸습니다. 마리,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좀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이에요. 그날 오후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마리예요. 마리 씨, 잘 지내세요?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어요. 사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김 사장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뭘 하실 거예요? NGO를 만들어서 코리아타운 모델을 다른 곳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또 다른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LA로 이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코리아타운에서 살면서 직접 배우고 싶어요. 김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 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2달 후 저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LA로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 가족이 공항에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마리 씨, 정말 오신 거예요. 소영이가 뛰어와서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정말 이웃이 됐어요. 김 사장이 준비해준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면서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장을 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며 지나가는 모습 말이에요. 이명숙 여사가 김밥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 이제 정말 우리 동네 사람이 됐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이제 우리 순찰대에도 참여하실 거죠? 물론이죠. 하지만 아직 초보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미겔 씨도 다가왔습니다. 마리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에게 진짜 삶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파티가 끝난 후 김 사장과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걸 여기서 찾았다니. 마리 씨가 찾은 게 뭔가요? 집이요. 진짜 집. 그냥 잠자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 말이에요.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리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줄 사람이 생겼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마리 드샤를레가 아니라 그냥 마리다. 코리아타운에 사는 마리.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고 서로 도우며 사는 평범한 사람 마리. 창문 밖으로 조용한 코리아타운의 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김 사장이 마트 문을 잠그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는 이명숙 여사가 늦은 산책을 하시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파리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NGO 설립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리아타운 모델을 연구하고 다른 지역에 적용할 방법을 찾는 일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가 뭔지, 진짜 이웃이 뭔지 몸으로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친절이라는 걸. 평화를 만드는 건 복잡한 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신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은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웃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코리아타운이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진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기대되고 설렜습니다.